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BC 방송 대한민국 리더에게 묻는다 진행을 맡은 임규진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리더에게 묻는다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중심에서 국가재정과 거시경제를 설계해온 리더를 모셨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시작해 세계은행, 청와대, 한국개발연구원, 그리고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한국 경제의 흐름을 가장 가까이에서 설계해온 대표적인 거시경제 전략가이십니다. 현호석 전 경제부총리 모셨습니다. 부총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질문 던지겠습니다. 부총님. 부총님은 충북 청주에서 성장하셔서 경기고 서울대를 거쳐서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하셨습니다. 경제관료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요? 예,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은 관료제의 전략적 기획력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료를 시작한 60, 70년대를 보면 경제 관료들은 단순한 행정의 집행자가 아니라 개발의 전략가이자 또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시장 조정자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국가 자원의 배분이라든지 또는 산업정책의 수립, 또 수출의 촉진 등 경제 운영의 핵심 축을 담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동기로 좀 경제 정책 내지는 국가의 경제 발전에 좀 기여해 볼 그런 생각으로 경제기획원에서 공무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강의 기적에 당시 경제기획원 또 당시 경제부처에 그리고 또 그걸 담당하셨던 경제 전문 관료의 그 역할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또 이런 성장 전략이 많은 또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모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초기 한국 경제를 움직이던 핵심적인 경제 원리는 뭘로 좀 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국가 주도의 압축 성장이 바로 60, 70년대 한국 경제 정책의 핵심 원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는 시장보다는 어떤 그 5개년 계획 또는 효율보다는 속도에 방점이 찍혀 있었죠. 그래서 그 근간에는 제 생각에는 그 세 가지의 큰 축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부의 능동적인 시장의 설계, 그리고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국가 공동체적인 희생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큰 축하에 결국은 압축 성장이라는 그 많은 나라 또는 많은 개도국의 하나의 모범 국가로서 성장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원리들이 다 사라진 건 아니고 여전히 또 필요한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총리님? 그렇습니다. 많은 지금 개도국이 앞서 우리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위 한강의 기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도국이 비슷한 상황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당시에 초기에 발전 단계에 있어서 한국보다 더 나은 위치에서 출발했지만 요즘은 한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위 한국의 경험을
또는 배우거나 네. 또는 한국의 경험을 한번 이용해 보려는 네. 그러한 정책 전문가들이 네. 많은 개도국에서 한국을 찾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세계은행도 그 경험을 해보셨는데요. 세계은행 그를 통해서 본 그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한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뭐 다 잘 아시다시피 그 월드뱅크도 세계은행이라든지 IMF 또 OECD 등 국제 기구들은 한국을 개도국 발전의 모범 사례이자 또 네. 지금은 선진국 문턱에까지 가 있는 혁신형 경제로 평가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또 실제로 보면 우리가 OECD 가입 국가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교육 수준하고 또 디지털 인프라의 경쟁력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든지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성 격차라든지 또는 인구 구조의 급격한 노령화 또는 저출산율 이런 것들이 지속성장의 주요한 한계로 또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이 최근의 성장률 둔화 속에서 혹시 한국 경제도 잠재 성장률이 1%대 또는 그 이하로 하락할 위험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또 경고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그 앞서 지적한 한계가 바로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유연성에 부족하고 또 어떤 세대 간의 자원 버분의 실패로 이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앞으로 한국 경제는 과거의 추격형 그러한 경제보다는 생산성 중심의 어떤 포용적인 성장 전략과 기술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포용적 성장 전략을 좀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한마디로 우리가 과거의 그러한 그 경제 성장은 우리가 추격해서 다른 나라 모델을 그 답습하면 또 그걸로써 어떻게 보면 성장을 높일 수 있는 뭐 그러한 전략이 통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 다시 논의하겠지만 결국 여러 가지 기술이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기술을 얼만큼 잘 선도하고 또 창의적으로 어떤 기업 문화를 갖추는 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결국 그러한 성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특히 어떤 그 격차 문제라든지 또는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다시 말해서 좀 더 포용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그 조세 또 연금 뭐 노동 각 분야에서 구조개혁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생산성 중심의 포용적 성장이 필요한데 그것은 결국 지금 그 진행자께서 지적하셨듯이 노동정책과 사회정책 그리고 교육정책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계돼서 어떻게 하면 그걸 통해서 기술 분야에서 선도를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데 가장 관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세계 경제가 위기의 위기다 이렇게 진단하셨는데요. 현재 상황을 좀 정의하시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세계 경제를 한마디로 불확실성의 고착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유가 파동이라든지 또는 IMF 경제 위기라 여러 가지 위기를 많이 거쳤지만 과거의 위기는 어떤 특정 사건이나 또는 특정 분야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충격이었다면 지금은 지정학적 문제, 기후의 문제, 기술의 문제,
금융 등이 모든 영역에서 서로 맞물리는 네. 어떤 복합 위기의 양상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단순한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결국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불균형이다. 그렇게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고 네. 그것의 핵심 사항은 결국 안정성 네. 또는 예측 가능성이 붕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단기적인 경기 대응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스템적인 회복의 탄력성을 구축하느냐 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부는 위기를 관리한다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위기 대응의 패러다임을 구조적 대응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시청자분들이 시스템적 회복 탄력성을 좀 어때요? 좀 어려운 예. 말인데요. 좀 예를 설명 들면 네. 과거에는 보면 또 지금도 많은 기업이 어떻게 하면 이윤을 많이 낼까 네.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용을 증대시킬까 네. 이런 데 초점을 맞추지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라는 것이 음.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핵심 요소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근에 든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는 또 논의하겠지만 중동 전쟁 이런 걸 보면 기업의 생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어떻게 하면 기업이 이러한 외부 충격에서 네.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또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네.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두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의 60, 70년대 또는 80년대 또는 90년대 이르기까지만 해도 모든 기업 또는 가게는 열심히 해서 우리가 쉬운 얘기로 돈을 많이 벌고 또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 또 그걸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것이 단 하나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훨씬 더 다양해진 거죠. 어떻게 하면 생존의 가능성,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위험의 요소를 잘 수용해 가면서 지속할 수 있는 성장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네. 불과 5, 6년 전만 하더라도 소위 팬데믹 네. 우리가 그 위기를 맞지 않았었습니까? 그때는 무슨 기업의 이윤의 증대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느껴보지 못한 네. 아주 큰 위기를 맞지 않았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결국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외부 충격에 대해서 빨리 회복하고 또 정상화시킬 수 하는 것도 아주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지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까지 이제 겹치면서 뭐 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일단 이 사태의 본질은 뭐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경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네. 이 핵심은 군사 갈등이라의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지정학적인 자원의 통제력의 재구성이다. 그건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의 국제 분쟁은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에 한정된 충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이번에는 에너지 공급망뿐만 아니라 금융, 기술 그런 주도권을 둘러싼 체제 경쟁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란이 매일 그 보도됩니다만 원유의 그 수용 운송 통로를 통제해서 네. 유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실물하고 금융 양면에서 불안정성을 유발하고 있어서 결국 그것은 나아가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제3의 파동을 촉발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에너지 수입의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장단기 정책을 통해서 네.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위 말해서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다시 말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갖고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동 리스크가 이제 금융시장뿐만 아니고
실물 경제로 전이되는 전이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어떤 경로로 이렇게 좀 전이가 될까요? 뭐 우선 우리가 그냥 흔히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뭐 첫째로 이제 유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네. 유가가 오르면 결국 모든 분야, 그러니까 물류비를 포함해서 모든 분야의 어떤 물가의 상승을 통해서 상품 가격 전반을 자극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둘째로 이런 그러한 그 물가 상승으로 해서 기업의 이익률을 압박하고 또 네. 투자 유축을 또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물가 불안이 결국은 금리 인상 압력으로 전이돼서 네. 가계와 기업의 부채 부담이 동막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우리처럼 이제 이 시장의 개방이 높은 수출 국가는 결국에 가서는 수출 수요가 둔화돼서 네. 또 우리 원화 환율도 변동성이 커져서 네. 이중의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선제적인 위험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 그 경제학적인 요구로 거시 리스크 매트릭스를 통한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에너지 가격, 네. 환율, 네. 부채 리스크 이런 모든 것을 각각을 띄어서 볼 게 아니라 네.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네. 모아가지고 정책 조합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인 대응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총리님 보시기에 지금 정부가 좀 잘하고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부도 이제 그런 시각에서 네. 뭐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소위 말해서 에너지의 비축량을 네. 늘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외환시장의 개입을 통해서 환율 안정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조금 이러한 단기적인 그러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네. 조금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는 세계 경제가 큰 하나의 변화하는 변곡점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한 것을 고려할 때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앞으로 성장 전략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새로운 질서가 시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가장 크게 바뀌는 건 뭘로 봐야 될까요? 예. 그 최근에 가장 유행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 안보입니다. 네, 경제 안보. 이건 이제 뭐냐면 세계 경제가 이제는 군사력보다 네. 오히려 경제력을 전략 무기화하는 그런 단계로 네. 진입을 했다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경제 안보가 외교 또는 산업의 최우선 아젠다로 격상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조적 변화의 하나의 신호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또는 희귀 금속 또는 이런 전략 물자의 안정적 확보가 국가 안보의 핵심 요인도 되고 네. 또 이것은 바로 기업 전략에도 직접 반영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정부는 과거하고 달리 산업 정책하고 외교 안보 정책을 이렇게 분리해서 볼 게 아니라 네. 경제 안보를 총괄하는 네. 제 생각에는 국가 차원의 어떤 컨트롤 타워가 네.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컨트롤 타워에서 기술, 무역 또 외교를 연결하는 어떤 그 상설 조직화를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청와대에 예, 그 안보실이 있는데요. 거기서 좀 안보실이 있고 또 경제 정책실이 있는데 그리고 또 다 통합을 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저는 뭐 그거 지금 현재 어떤 의미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청와대에서 그러한 경제 안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제가 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한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네. 뭐라 그럴까요? 국가경제전략본부라 네. 뭐 그렇게 뭐 명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의 형태를 구성을 해서 네. 좀 더 정보를 분석한다든지 또는 산업, 외교에 연계를 한다든지 또는 공급망 네. 위험 조기에 설정하는
어떤 그런 조기 위험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네. 좀 갖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건 단순하게 관료들만이 할 게 아니라 민관 학계가 참여하는 상설위원회를 둔다든지 해서 적어도 앞으로 상당 기간 이러한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지정학적 위험은 지속될 것이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도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컨트롤 타워가 왜 지금 필요한지 다시 한번 좀 부연 설명 부탁합니다. 예.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경제 위기가 이제는 다변화하면서 네. 산업 또는 금융 또는 외교 리스크가 서로 이렇게 얽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급망에 문제가 있다. 네. 그건 단순한 산업 이슈가 아니거든요. 네. 이건 외교 리스크로 이어지고 또 금융 체제가 실질적인 무역 교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경제 안보는 결국 복합 시스템의 관리고 네. 이 복잡성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상위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네. 정책 속도가 따라잡을 수 없지 않을까 그런 네. 걱정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추격형 산업 모델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또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어떤 저희들이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저도 진행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이제는 이 우리나라가 어떤 기술적인 추격에서 저 세계 상위권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근데 네. 네.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러한 추격형 모델에서는 네. 효율성과 집중 투자를 통해서 성장했지만 네. 한번 지금의 그런 글로벌 경제를 살펴보면 지금은 오히려 유연한 기업의 생태계와 또 창의성 기반의 어떤 가치 사슬이랄까요? 그런 것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경제를 살펴보면 여전히 대기업 주도의 폐쇄적인 네. 산업 구조가 유지되고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스타트업과의 혁신에 관한 연결고리는 매우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탈추격형 경제의 핵심은 저는 플랫폼적인 산업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산업의 부가가치를 확장하는 대신에 산업 간의 융합 이걸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중소기업 중심의 데이터 또는 AI 인프라의 지원 또 기술금융의 활성화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규제 샌드박스라고 할까요? 어떤 규제에 대한 규제에 대한 철파에 대한 첫 단계로서 그러한 어떤 시범적인 케이스를 실제로해서 기업 생태계 자체를 과거의 추격형에서 이제는 혁신 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또 미국하고 이란 전쟁이 장기화, 지금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장기화되면 신흥국 통화 약세가 불가피하다고 보셨는데요. 우리 원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물론 국제경제를 전공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원화는 구조적으로는 좀 건전하지만 우리가 몸에 비유하면 기초 체력에 비해서 심리, 센티먼트에 굉장히 취약한 통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외환 보유고도 충분하고 또 경상수지 흑자도 양호하지만 이런 글로벌 변동성이 확대될 땐 외국인의 단기 투자 자금이 이탈돼서 단기적인 충격이 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거시적인 하나의 그러한 기초 체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환율 문제도
어떤 단기적인 시장의 개입보다는 네. 정책의 신뢰와 네. 또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환율 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그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정부 정책이 신뢰를 받아야 되고 금융시장이 좀 더 투명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거시 정책의 신뢰라는 건 어떻게 신뢰를 얻으려면 좀 일관성인가요? 그렇습니다. 정책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은 더 이상 네. 단순한 그 외환 수급의 네네네. 어떤 그 지표라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환율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경제의 기초뿐만 아니라 네네. 제도의 신뢰를 반영한 지표다.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그 환율을 이렇게 여러 나라의 환율을 비교해 보면 네. 비슷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나라는 통화가 과도하게 약세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일부 신흥 국가들이 극단적인 환율 변동을 겪는 이유도 네. 정치, 제도의 불확실성이 결국 시장의 리스크의 프리미엄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환율 안정은 결국은 네. 거시적인 측면에서 재정의 건전성, 네. 또 중앙은행의 독립성, 네. 또 정부의 지금 말씀하신 일관된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환율 안정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신뢰를 뭐 얻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많은 경우에 이제 환율 시장 또는 외환 시장의 개입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시장 개입은 일시적인 어떤 충격에 대한 완화에는 효과적이지만 네. 보다 중장기적인 환율 안정은 뭐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결국은 신뢰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신뢰라는 건 결국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정부의 의도를 미리 예측하고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행동 규율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신뢰는 개입은 개입인데 소위 보이지 않는 개입, 뭐 영어로 인비저블 네. 인터벤션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정책 당국이 좀 신뢰를 얻기 위해서 좀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좀 하면 좋을까요? 결국은 이제 그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책 당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투명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하나의 신뢰의 기반 안정화 전략을 우선해야 된다고 보고 결국 그것은 결국 외환 시장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네. 그야말로 펀더멘탈 어떤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네. 또 국가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글로벌 경제의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의 디펜스 라인, 결국 방어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경제 팀이 어떻게 좀 잘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이런 지정학적인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그 열심히 또는 어떤 지정학적인 요소까지를 고려해서 특히 그 우리처럼 개방화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 특히 환율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뭐 현재로 제가 볼 때는 한국은행하고 또 기획재정부 이런 아주 유기적인 그 협조 관계를 통해서 현재로서는 어떤 환율이 그 과거 우리가 그 외환 위기에 겪었던 어떤 급작스러운 하나의 변화에 뭐 그런 직면하고 있는 그런 위험성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